오늘은 홍루몽 완전 정복 두 번째 이야기로 대욱과 보옥의 만남입니다. 가우촌과 함께 외갓집에 도착한 대욱은 부두에서부터 큰 환대를 받고 외할머니의 집으로 향하는데 그곳은 집이 아니라 대궐이었습니다. 드나드는 길을 모를 정도로 광대한 데다가 옷차림이나 사람들 움직임이 너무 달라 대욱은 죽은 어머니로부터 외갓집 법도를 여러 번 들었지만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큰 현판이 걸린 대문 양 옆에는 돌사자가 있고 제복을 입은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압적이었는데 그 문을 지나 한참 가서 소화문이라는 현판에 들어서서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대욱이 시녀들의 안내로 안방으로 들어서려 할 때 시녀들의 부축을 받은 대부인이 방을 반쯤 나오고 있었는데 큰 절을 올리려는 대욱을 본 대부인은 덥석 끌어안으며 절할 여유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우리 새끼. 내가 대욱이구나. 대부인은 일찍이 어미를 잃은 외손녀를 보자마자 서름이 북받쳐 울기부터 했는데 이 노부인이 사태군 가모로서 이 집안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주인이었습니다. 한참 만에야 격한 마음을 진정시킨 외할머니는 옆에 있는 두 부인인 첫째 외숙모와 둘째 외숙모를 소개했는데 대욱은 실수를 하면 죽은 어머니의 낯에 먹칠을 한다는 생각에 몸이 뻣뻣하게 굳어졌습니다. 가서 아가씨들을 모셔오너라. 오늘은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 공부는 그만두어도 좋다고 일러라. 시녀들이 나가더니 손녀딸 삼형제가 세 사람의 유모와 함께 들어왔는데 한결같이 고운 옷에 화려한 머리 장식을 하고 있었으며 예쁜 팔찌도 끼고 있었습니다. 여러 딸들 중 내가 가장 아끼던 애가 대욱이 엄만데 이렇게 허망하게 가다니. 넌 또 왜 이리 몸이 허약하나? 보약이라도 좀 지어 먹여야겠구나. 전 어릴 때부터 본래 그런걸요. 보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3살 때 어떤 중이 저를 데려다 여승으로 삼겠다고 시주를 하라 했대요. 양친께서 놀라 그 중을 내쫓았더니 정그러면 신병이 생길 거요 하고 악담을 했다지 뭐예요. 그 때문에 이렇게 허약해졌다고들 해요. 그럴 리가 있겠니? 이 집에는 보약이 많으니 곧 나아질 게다. 그때 마침 후원에서 큰집 가사의 아들 가련의 부인인 왕이봉이 나타났는데 대욱은 어머니로부터 이 올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자처럼 키워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했는데 왕이봉은 대욱의 손을 이리 만지고 저리 만지다 시녀가 가지고 들어온 과일을 집어 손수 대욱에게 권했습니다. 대욱은 이 집에 왔으면 이 집의 법도를 빨리 익히고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 이들이 하는 것을 하나하나 눈여겨보았는데 대부인의 명에 따라 외삼촌에게 인사를 하러 갑니다. 안내를 자청한 외숙모를 따라 소화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녹색 수레를 타고 한참을 가다 검은 대문 안으로 들어가 멈춰 섰는데 좀 전 저택보다 크지는 않은 아담한 저택이었습니다. 형씨 부인은 시녀들을 시켜 서원에 가서 주인인 가사를 모셔오라고 했으나 시녀가 한참 만에 돌아와 아가씨를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아 마음이 진정된 다음 만나기를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대욱은 이어 작은 외삼촌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작은 외삼촌 집은 아까 집보다 훨씬 크고 으리으리했지만 외삼촌은 절에 제를 올리러 가서 안 계셨고 외숙모는 미리 일러둘 말이 있다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혼세마왕이 있으니 조심해야 해. 대욱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자 이렇게 덧붙였다. 그놈은 여자만 보면 발바닥이라도 핥으려 들지. 때로는 달콤한 말로 또 때로는 엉뚱한 짓거리로 여자들을 홀리려 들어. 누이들하고도 격리시켜놓고 있으니까 하여튼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대욱은 어머니로부터 들은 입에 구슬을 물고 태어났다는 그 오라버니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피식 웃음이 나왔다. 언니들하고는 공부도 하고 같이 놀겠지만 그 오빠라면 가까이 지낼 일이 뭐 있겠어요? 괜찮을 거예요. 대욱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넘겼다. 그러나 도대체 어떻게 생긴 오빠인지 궁금증은 더 커져만 갔다.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대부인으로부터 저녁 먹으러 오라는 전갈이 오자 왕씨 부인은 대욱을 데리고 방을 나서 왕이봉이 사는 자그마한 집이 거쳐 외할머니가 거처하는 집 뒷뜰에 왔습니다. 처음엔 앞뜰을 지나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뒷뜰을 지나 들어가니 집이 더 커 보였는데 대욱은 이렇게 큰 저택을 꿈에서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희봉이 윗자리를 권하자 대옥은 그 자리는 외삼촌들 자리가 아니냐며 거듭 사양했다. 침대 위에서 이 모습을 본 외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거기 앉아라. 너는 오늘 우리 집 귀한 손님이다. 대옥이 마지못해 상석에 앉자 왕씨 부인과 영춘 등 세 자매가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도 손자 며느리인 이완과 희봉은 식사 시중을 들고 있었다. 본가의 여자들과 들어온 여자들 사이에는 엄격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보였다. 식사 중에는 아무도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고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신 뒤 대부인과 둘이서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보옥 도련님이 돌아오셨다는 하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대옥은 갑자기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는데 아까 큰 외숙모로부터 그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 사이 붉은 비단 도포를 입은 귀공자가 문으로 썩 들어왔다. 훤칠한 키에 훤한 얼굴 모습이 한눈에 봐도 호감이 가는 모습이었다. 대옥은 순간 이 남자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옥이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자 어미한테 가서 돌아왔다고 인사나 하고 오너라 하고 그를 내보냈다. 얼마 뒤 보옥은 의관을 갈아입은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아까 관을 써서 보이지 않았던 따은 머리가 길게 늘어져 있었고 그 끝에 붉은 댕기가 메어져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보옥은 대옥을 한참 동안 뚫어져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 나 이 손님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본 적이 있는걸요? 할머니는 이 버릇없는 손자의 말에 그래도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또 그런 쓸데없는 소리 손님이 무안해하지 않겠니? 정말이래도요. 정말 만나지 못했어도 한 번쯤 본 얼굴 같으니까 옛날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더 친해지면 오죽 좋겠다. 할머니의 말에 힘입은 보옥은 대옥의 교위로 가까이 가서 책은 무슨 책을 읽었어? 하고 물었다. 대옥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책은 변변히 읽은 게 없어요. 라고 대답하자 이번에는 뜬금없이 이름이 뭐냐고 묻는 것이었다. 대옥이요. 그럼 호는 무엇야? 자기처럼 어린 사람에게 호를 묻는 것이 여간 어색하고 부끄럽지 않았다. 엉뚱한 질문에 대옥이 얼굴을 붉히며 호가 없다고 대답했다. 없다면 내가 당장 하나 지어주지. 빈빈이라고 하는 게 좋겠어. 보옥에게는 4명의 누이가 있었는데 첫째는 정월 초하룻날 태어났다고, 원춘 둘째는 봄을 맞이한다고, 영춘 셋째는 봄을 즐긴다고, 탐춘 넷째는 가는 봄이 애석하다고 석춘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대옥에게 이렇게 물었다. 너 옥을 가지고 있니? 또다시 느닷없는 질문에 대옥이 당황하며 대답했다. 옥이요? 옥은 무슨 옥? 난 그런 것 가지고 있지 않아요. 대옥이 세차게 고개를 흔들자 보옥은 자신의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를 벗어서 방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뒹굴었습니다. 이까짓 게 무슨 보물이야? 이게 무슨 통령 보옥이냐고? 소용없어. 다 소용없단 말이야. 이 누이도 가지고 있지 않는 걸 왜 나만 가져야 해? 손자의 갑작스러운 발악에 대부인은 어쩔 줄을 몰라 손자를 끌어안으며 달랬다. 또 왜 이러니? 처음 보는 손님 앞에서. 무슨 상관이야.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는 걸 왜 나만 갖고 있어야 돼? 손자 사랑에 눈이 먼 대부인은 어린 손자를 끌어안고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대옥이도 똑같은 옥을 가지고 있었단다. 그러다가 제 어미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딸을 잊지 않기 위해 그 정표로 가지고 가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단다. 하고 둘러댔다. 정말이야? 보옥이가 대옥이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묻자 대옥은 하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할머니의 표정을 살피던 보옥이가 거짓말이 아니라고 믿었던지 그제야 겨우 진정했다. 대옥은 벽사방을 거처로 배정받았는데 방 안과 침대를 푸른 비단으로 두른 방으로, 본래 보옥이 거처하던 방이었지만 보옥이 바깥방을 쓰겠다고 고집해 그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방이 배정되자 왕이봉이 대옥에게 엔가라는 하녀 하나와 영춘 자매들과 같이 유모와 함께 지도역으로 4명, 옷시중 드는 하녀 2명, 청소하는 하녀 6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밤이 깊었는데도 대옥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는데 아버지를 떠나온 탓도 있었지만 낮에 보옥이가 보인 기이한 행동이 자꾸 눈에 밟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엔가와 낮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옆방에 거처하게 된 보옥의 하녀 수빈이 건너와
그 정도로 잠을 못 자면 안 된다며 거들었습니다. 앞으로 온갖 비기묘묘한 일들을 당하실 테니 그만 주무세요. 내친 김에 대옥이가 물었다. 그 옷구슬에 글자가 새겨져 있다던데 무슨 유래라도 있나요? 궁금하세요? 지금쯤 도련님이 잠드셨을 테니까 그 옷구슬을 당장이라도 가지고 와서 보여줄 수 있다고 했다. 아니에요. 그건 다음에 봐도 되잖아요. 대옥은 이렇게 하여 낯선 외갓집에서의 첫날 밤을 보냈다. 이튿날 아침 날이 새자 대옥은 외할머니에게 아침 문안을 드리고 왕씨 부인에게 인사를 하러 갔는데 왕씨 부인은 왕이봉과 함께 친정에서 온 편지를 읽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몹시 침통했습니다. 왕씨 부인의 동생 가운데 설씨 댁으로 출가한 동생이 있고 그 동생의 자녀 중에 설반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권세만 믿고 함부로 날뛰다 사람을 하나 때려 죽였다는 것입니다. 편지는 그 사건으로 응천부에서 조사를 받는 중인데 크게 벌을 받지 않도록 잘 마무리해 달라는 청탁이었습니다. 한편 응천부의 복직한 가우초는 기이한 살인사건을 맡게 되었는데 한 여자를 두고 두 집안에서 서로 사려고 다투다 급기야 살인으로까지 번진 사건으로 가우초는 원고를 불러 취조를 했습니다. 맞아 죽은 사람은 제 주인님이십니다. 주인이 어떤 계집을 하나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계집을 판 놈이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 계집을 팔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인님은 먼저 산 사람이 임자라며 권리 주장을 하였었죠. 그런데 나중에 계집을 산 설씨라는 사람은 그 지방에서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설씨는 권력과 부를 가진 집 자제인지라 그 힘만 믿고 폭력배들을 동원해 우리 주인님을 상해 치사한 것입니다. 그 하인은 힘없고 돈 없는 사람은 어찌 살 거냐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가우초는 법대로 처단하면 될 일이라고 내심 마음을 굳혀 당장 죄인들을 모조리 잡아들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하 관속 하나가 빙긋이 웃으며 그렇게 쉽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부사님은 여기 오시면서 호관부 하나도 베껴오지 않았습니까? 호관부라니 그게 무언가? 가우촌으로서는 전혀 모르는 일인지라 고개를 젓자 그 관속이 그렇게 해서는 여기 오래 머무를 수 없을 건데요. 하고 비웃는 듯한 소리를 혼잣말처럼 하는 것이었다. 호관부란 그 지방에 사는 유력한 인물들의 명단인데 호관부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은 나름대로 연줄이 있어 권력들을 유지하고 있어 그들을 잘못 건드렸다간 큰 코 다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떼거리로 덤비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세력으로 변하기 때문으로 그런 이유로 이 사건이 지금까지 이렇게 미뤄왔던 것이라는데 가우초는 어안이 벙벙하여 할 말을 잊었습니다. 부하 관속이 주머니 속에서 소위 말하는 호관부라는 그 명단을 내보였는데 명단에는 각 문벌의 이름을 노랫말처럼 꾸며 적어 놓았습니다. 가시는 가짜가 아니니 정신 차려라. 금으로 옥으로 지은 집에 금송아지가 논다. 영국공과 영국공의 후손 서울의 친척 8집, 고향의 12집. 진시황의 아방궁이 301하도. 금능의 사시 일족에게는 좁은 집이더라. 보령우 상서령 사공의 후손 서울의 12집, 고향의 10집. 동해 바다에도 없을 배국의 용궁. 용왕도 부러워할 금능의 왕씨 일가. 도태의 통제 연백 왕공의 후손. 서울의 2집, 고향의 10집. 풍년대설은 말만 해도 치 떨린다. 진주도 흙이 되고 황금도 무쇠가 된다. 자미사인 설공의 후손 현재 내고타는 어영상 8집. 이들 가씨, 사씨, 왕씨, 설씨 일족은 서로 결혼을 통한 친인척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혈족으로 맺어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과 부가 뒷받침되고 있어 강한 응집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무서운 법망도 교묘히 피해 다녔고 그들을 잘못 건드릴 경우에는 화를 면할 수가 없는데 이 사건의 피고가 설씨 집안이라 이들 네 문중에서 그냥 있을 턱이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인 설반의 어머니 왕씨 부인이 바로 영국부의 핵심 인물인 가정의 아내 왕씨 부인의 동생이라 영국부 왕씨 부인과 피고 설반은 이종간이 되는 셈이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듣고 있던 가우촌이 기이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는데 문제의 여자가 다름 아닌 3살 때 유괴당한 진사은의 딸 영년으로 어릴 때 유괴당한 영년이 핵심 인물이라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어릴 때 저도 그 애를 안아주고 했었지만 그 애가 얼마나 예뻤습니까? 생긴 것이 눈에 띄다 보니 여기저기 팔려다니다가 기어이 일을 저지른 셈이지요. 관속이 피해자는 가난한 선비이고 가족들도 억울함보다 배상금에 더 관심이 있으니 적당한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는 것이 좋다는 충고를 하자 가우초는 다음날 재판을 열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해자는 체포명령에 겁을 먹고 도망가다가 죽었는데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 뚜쟁이의 이중매매에 있다. 따라서 근본 잘못은 뚜쟁이에게 있으므로 엄벌에 처한다. 아울러 피해자의 장례 비용과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데 대한 속죄와 그 유족에 대한 위로의 정을 금전으로 충분히 표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충분히 하라. 양측 모두 이 판결에 불만이 없었고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는 명판결이 된 셈인데 가우초는 가정과 왕부인에게 서찰을 써올려 사건의 전말을 보고했고 비밀을 아는 부하 관속은 지방으로 전출시켜버렸습니다. 가슴을 졸이며 숨어 지내던 설반은 이 판결 덕분에 자유로운 몸이 되었는데 그는 새로 얻은 첩 영년을 데리고 그렇지 않아도 가고 싶었던 서울로 가게 되어 마냥 즐겁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설반이 걱정이 된 어머니가 함께 가겠다고 나서서 심기가 불편했는데 어쨌거나 이들은 야반도 주하다시피 금능을 떠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영국부로 찾아간 설반의 어머니는 언니 왕씨 부인을 얼싸안으며 그간의 회포를 풀었고 이들은 왕씨 부인의 특별한 배려로 이양원을 거처로 삼아 살게 되었습니다. 당초 영국부를 꺼려하던 설반은 차츰 이 집 젊은이들과 가까이 지내게 되더니 꽃놀이를 나간다, 달 구경을 간다 하며 돌아다녔고 그러자니 돈을 펑펑 쓰게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본색을 드러내 주색 잡기에 빠져들더니 이제 노름까지 하고 다니는지 집 안에서는 도통 얼굴이 보이지 않았는데 설반과 함께 온 여동생 설보차는 명랑표활하여 영국부의 또 하나의 꽃이 되었습니다. 대옥과 영춘, 탐춘, 석춘을 비롯하여 여러 이종 형제 사돈댁 사람과 잘 어울려 지냈는데 그녀는 누가 봐도 아름다운 꽃으로서 부족함이 없었고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보차를 제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대부인도 이를 눈여겨보고 있었는지 보차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저 아이의 명랑함은 하늘이 내리신 게야. 대부인은 어떤 사람이든 어울려 함께 즐기며 노는 것을 좋아했다. 그 중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떠들고 웃으며 노는 것을 무엇보다도 즐거워했다. 홍루몽 완전 정복 3번째 이야기 홍루몽 12곡이 상징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